근데 이 완벽한 세특을 위해서 스텝 5도 중요하지만 느낀 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느낀 점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개 중에서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느낀 점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의 세특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 세특, 2학년 2학기 세특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보통 선생님들이 한번 발표가 끝나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느낀 점이 뭐냐, 아니면 뭐 알게 된 게 뭐냐, 궁금한 게 뭐냐, 이런 걸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낀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재밌었다, 이런 말도 하고, 몰랐는데 알게 돼서 재밌었다, 신기했다, 이런 말들만 하고 끝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생기부에 진짜 그것만 적혀요. 생기부에 이거에서 흥미를 느낌, 이게 끝이에요. 이거 되게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걸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1 세특과 수2 세특인데요. 수1과 수2는 이제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진행을 하는 건데, 제 수1 세특을 한번 보면은 다 읽을 순 없고 밑에 부분을 좀 읽어보면은 그냥 다 읽을까요? 네. 보통 느낀 점은 활동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에 대한.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질소함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무모하는 에너지가 발생해서 과부하고 오기 쉽고 중성자를 흡수하는 제어공이 필요한 사실을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탐구하는 열정을 보임. 느낀 점이 없어요. 진짜 사실을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 탐구했다. 그러니까 인터넷 베꼈다. 이 소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1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아무리 발표 PPT를 준비했어도 이 수1은 대학교에서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 베꼈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수2에는 이제 좀 다른 느낌이 보입니다. 제가 느낀 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수2 세특은 조금 다르게 적혔습니다. 먼저 1학기 수학 1에서 탐구한 해서 이제 연계로 시작을 하죠. 연계, 심화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2에서 배운 적분을 활용해서 탐구를 했다. 네, 이제 연계도 하고 심화도 하고 동기도 다 드러났어요. 이렇게 동기를 먼저 쓰고 그 동기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 내가 PPT에서 어떤 내용으로 말을 했냐, 이걸 씁니다. 네, 여기까지 쓴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 내용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느낀 점이 드러나요. 수식화를 위해 사용한 1군 근사 중성자 확산 방정식이 노심 내 중성자 분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며 탐구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내가 이런 탐구를 했는데 내 탐구에도 한계점이 있다. 라고 이제 탐구의 한계점, 내 느낀 점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후에 연립 편미분 방정식을 공부하고 싶다. 공부해서 이 한계를 극복한 중성자 자본 확산 방정식으로 다시 탐구를 진행해보고 싶다. 이 탐구에서 내가 뭘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다라는 저의 느낀 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처음 보는 수식에 미적분을 활용해 계산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는 점에서 연구 의지가 돋보인다. 이렇게 써져 있고, 행정학 분야에서 버추얼 데모라는 기술의 개발 중이 있는데 이를 주제로 한 탐구 활동도 한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느낀 점이 거의 3-4줄 넘게 있으니까 수1과 수2의 차이점이 확 드러나죠. 네, 느낀 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네, 사실 느낀 점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니까 발표 PPT에 느낀 점을 정말 잘 적어놔야 합니다. 마지막에 발표 이제 묻혀 쓰고 발표 내용 쫙 쓰고 끝내지 마시고 마지막에 느낀 점 꼭 쓰시길 바랍니다. 네. 이걸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생기부가 결국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나온 내용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실험 한번 해봤습니다. 를 쓰는 게 생기부가 아닙니다. 네, 생기부에 써야 하는 건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궁금해하는 건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내가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떤 궁금증이 생겼고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생기부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 생기부에는 인터넷이 들어가서 안 되고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이 생기부가 좋아지고 대학교에서 좋게봐줍니다. 생기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생기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내가 내신이 아까
2.3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1점대 애들이 온 게 아니라 제가 온 거라서.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래도 제가 영어랑 국어는 좀 못했는데 수학과 과학을 잘해서 1등급 많이 맞아가서 수학과 과학 내신 어떻게 해야 되냐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수학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신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 공부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일정 이상까지는 공부하면 쭉 올라가는데 그 이상은 잘 안 올라가요. 아무리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를 해도 이게 잘 안 올라가는데 그게 과목별로 효율적인 공부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 수학을 공부하는 대로 영어를 공부하면은 영어는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수학과 과학을 설명을 하자면 먼저 수학의 경우 항상 시험을 보면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저는 3년 내내 수학 시간이 남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보통 상위권 학생들이 문제를 풀는 거 보면은 1번 풀고 나는 1번, 2번 풀고 있는데 걔네 다음장 넘어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이런 거 보면 멘탈이 좀 깨질 수 있고 또 수학 열심히 준비해 가는데 모르는 문제가 하나 아니면 2개 연속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것도 멘탈이 깨집니다. 네, 이런 경우를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알려드릴 건데 먼저 수학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를 저는 최소 8번씩 풀어봤습니다. 네, 저는 수특을 이제 시험 범위로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올림푸스라는 부교재를 이제 네, 시험 범위에서 냈는데 이제 부교재 올림푸스 8번씩만 풀어보고 교과서 한 3-4번씩 풀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수학이 좀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수학을 3년 내내 거의 1등급 아니면 2등급을 유지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시험 범위 8번, 9번 다 반복한다고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걸 반복하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 돼요. 왜냐면은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수학을 8번, 9번 공부했는데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멘탈이 더 터져요. 이거는 내가 모르는 문제인데 시험 범위에 없는 문제인데 하는 문제가 한 20문제 중에 4-5문제는 될 겁니다. 그럼 난 15문제 맞추고 5개 틀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아는 거 먼저 보세요. 네. 첫 번째 페이지에 내가 모르는 게 2개 있어. 내가 시험 범위에 없었던 문제 2개가 첫 페이지에 있어. 그럼 그 2개 버리고 푸시면 됩니다. 네. 내가 만약에 1번, 2번을 다 몰라. 그냥 버리시고 3번부터 푸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아는 문제 먼저 끝까지 다 풀어보면은 시간이 남아요. 그 남는 시간 동안 내가 8번, 9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데 그 남는 시간 동안 몰랐던 문제 5개를 이제 쉬운 것부터 하나씩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5개 중 2개는 풀어요. 그러면 1등급이 떠요. 네. 왜냐면 저희 수학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1등급 컷이 막 80점, 70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3학년 때 확통이라고 전 했었거든요. 네, 확통 했는데 2등급 컷이 50점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 페이지에부터 1, 2, 3번 다 어려운 킬링 문제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1, 2, 3번 버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80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수학 하시면 되고 과학은 조금 다릅니다. 과학은 사실 시간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과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화학, 생명과학 말고 딴 거 하시나요?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물화생을 선택을 해서 과학 시험을 봤는데 이 물화생이 가장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애들은 물리랑 생명만 선택했는데 저는 3개 다 물화생 이렇게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 정도, 2달 정도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할 건데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시간이 모자랄 건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냥 수특만 하세요. 과학은 사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과학 시험에 이제 30문제가 나온다 치면은 그 중에 20문제 이상은 수특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학은 이제 수특을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0번도 넘게 풀어봤고 푼 거 중에서 틀린 게 있다면 오답을 한번 3-4번씩 더 해보고 이렇게 해서 생명과학 1등급, 화학 2등급, 물리 2등급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열심히 반복하는 것, 오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복과 오답이 끝나면 만약에 끝났는데도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은 그제서야 이제 좀 어려운 문제집 한번 풀어보고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학, 과학은 여기까지 하고 영어와 국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랑 국어는 제가 3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의 내신 관리보다는 제 친구의 내신 관리를 베껴왔는데요. 네. 비효율적인 공부법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영어나 국어는 비효율적으로 다 외우려고 하면은 점수가 절대 안 나올 겁니다. 특히 성실고 영어 범위 많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일단은 부교재 지문 60개 정도 시험 범위에 나오고요. 그 60개를 추가해서 모의고사랑 단어까지 다 영어 시험 범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어 더 외우려고 하고 또 모의고사 한번 다 외우고 지문 60개 다 외우고 이러면은 영어 공부하다가 끝나겠죠, 시험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사실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달달 외웠어요. 네, 달달 외우면 안 되고, 효율적인 영어 공부법, 자기한테 맞는 영어 공부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사실 거의 모든 사람한테 효율적인 공부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고3 때 이 공부법을 활용했고, 네, 2등급이 마지막에 나왔어요, 놀랍게도. 네, 저는 어떻게,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걸 알려주긴 했는데,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글의 주제를 먼저 외워야 합니다. 이 지문이 60개가 있는데, 그 60개 중에서 글의 주제를 항상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빈칸이 되었던, 글의 순서가 되었던, 무조건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내신 시험은 내가 학생들이 이 지문을 다 외웠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50분밖에 안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영어 지문에서 뭐 the first라고 시작을 했어. 그러면 그 the first 지문에 대한 주제를 이미 the first만 읽고 알아야 돼요. 네. 첫 번째 줄만 보고도 아 이거 주제가 이거였구나 라는 걸 외워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외우면 돼요. 그거를 외우고 그 다음에 그 지문에 이제 첫 줄을 보고 아 맞아 이거 주제가 이거였지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문장이 따라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만 동그라미를 쳐서 외워요. 그러면은 글의 흐름이 읽힙니다. 네. 글의 순서도 읽히고 글의 흐름도 읽히고 글의 빈칸도 잡히게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건 예시를 안 가져와서 주제가 과일이에요. 과일이고 네, 여기 이렇게 쫙 지문이 나와 있는데 그 지문 중에서 뭐 애플이 가장 첫 번째 있고 바나나가 다음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난 애플과 바나나의 순서만 외워둬도 글의 순서 문제는 반드시 맞춥니다. 또 만약에 애플이 빈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애플, 뭐 그레이프 이런 게 있을 때 애플을 찍으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요 단어들, 글의 주제와 주요 단어들을 외우면 거의 그 지문은 달달 외운 거랑 똑같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분명 줄어들고 더 좋은 점수는 나올 수 있겠죠.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네,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국어는 일단 먼저 시험 범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교과서 조금 있고 부교재는 없고 약간 프린트 같은 걸로 나눠줍니다. 프린트 같은 거나 혹은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는 부교재가 나갈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시험 범위가 20지문에 절대 넘지 않아요. 네, 되게 짧고 시험 범위 짧고 네, 시험 범위가 짧은데 대신에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국어도. 그러니까 국어는 제가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친구의 말에 따르면 국어는 사실 수학과 별로 차이가 없대요. 지문을 9번, 10번씩 읽으래요. 9번, 10번씩 읽으면 내가 그 지문을 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국어는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어는 9번, 10번 지문을 한 번 다 읽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문을 안 읽고 그 지문의 주제만 읽고 내가 그 지문이 뭐였는지 한번 빈칸의 내용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어 1등급을 놓치게 없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국어는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1등급은 거의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수학, 과학, 영어, 국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는 사회는 아예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